이 저번 시간에 어디 했지 얘들아? 잘 나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하다가 말았지. 책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책 다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 조그마다 끝났어. 오케이, 158페이지 정도까지 하다 완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합시다. 저번 시간 이거 소단원이 뭐였지 얘들아?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비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래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 한국인이 해외에 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문학을 쓰면은 한국 문학이라 그랬어, 미국 문학이라 그랬어. 한국 문학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다. 발전상 이야기하면서 자업서 기준으로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우리가 춘향가로 들어갔었지. 춘향가는 얘들아 장르가 뭐지? 그렇지, 판소리지. 판소리가 소설이 아니라 그냥 판소리입니다. 판소리가 소설이려면 뭐여야 돼? 춘향 전이어야 판소리가 소설이다. 판소리가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고요. 그래서 조금 드러나는 특징이 뭐였어 얘들아? 안일이랑 장단이 드러났었다. 그래서 안일이의 개념에 대해 좀 알아두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일이가 뭐였습니까? 가락을 붙이지 않고 노래로 하지 않고 이야기하듯 붙이는 사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춘향가는 정확한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배경이냐면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 그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이라는 지시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적 배경을 봤을 때, 시간적 배경을 봤을 때 조선 후기라는 점에서 봉건주의적 질서라고 부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교적 질서가 조금은 무너지고 있고 근대적 의식이 생겨나고 있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 춘향이의 신분은 뭐였지 얘들아? 기생. 이제 기생이 뭐 기생의 딸이었지. 근데 이몽룡의 지인은 어떻게 돼? 부사의 아들이었지. 남은 부사의 아들. 그래서 사또의 아들인 거란 말이지. 그럼 이 둘의 신분 차이는 어때? 그지? 신분 차이는 큰데 이 둘은 연애를 하려고 한다, 그지? 그걸 통해서 유교 이념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간평등이나 자유연애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몽룡이 춘향을 처음 보자마자 반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지? 여기 보면 151페이지에 있는 얘들아, 이거 한번 볼 건데, 이 학교에서 지금 춘향가 지금 나가고 있나? 아직 안 나가나? 아직 안 나가요. 장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진양조, 중골, 중중물 이런 거 있지 얘들아. 네. 막 자세히 외워두지는 않더라도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50페이지에 다시 1번 볼게. 이 부분이 중몰이 장단이라고 나와 있거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춘향이가 걷는 모습을 비유하는 거란 말이야. 돌아가는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중몰의 장단으로 서정적인 대목에서 사용했다. 이런 식의 연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춘향가의 전문을 다루진 않지만 춘향가에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어떤 장단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까? 너네가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봐.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은 어떤 장단을 쓰려고 할까? 장단이 여러 개가 있나? 밑에 있는 두 개를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자진몰이 장단. 그렇지. 예를 들어 자진몰 장단이라던가 휘몰이 장단 같은 걸 쓰면서 조금 뭔가 긴박하거나 하는 모습을 떨어주려고 해야겠지.
좋습니다. 그런 식의 연결은 혹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과 안일이의 비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특징인 거야. 그래서 창이라는 부분은 음악성의 발달 등을 뭐뭐 장담하는 부분이고요. 안일이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요약적 소설 그리고 일상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판소리 자체가 우리 일반 대중들이 즐겼던 장르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상어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 힘들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호흡을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 쟤 누구냐고. 우리 쟁쟁이만 한번 잡았었는데 누구 따라서 나가? 자기 비서. 그치, 비서 이름이 뭐야? 그렇지, 방장. 방장한테 춘향이 데려오라 하지. 기억나? 네. 방장한테 춘향이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결국엔 못 보게 됐는데 그 뒤로 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또 이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얘 성격이 좀 어때? 지금까지 봤을 때 이몽룡의 성격은 조금 가볍지. 그래서 막 묵직한 양반집 도련님은 아닌 것 같아. 좀 가볍고 좀 철이 없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150페이지에서 좀 많이 두드러졌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 방자와 이몽룡의 태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내가 강조를 했었는데, 잠깐만 보자. 아까 너네도 얘기했지만 내가 저번 시간에 방자는 사실상 뭐라고 했어? 지금으로 치면 비서라 그랬지, 비서. 그리고 이몽룡은 뭐냐? 이몽룡은 누구야? 지금으로 치면 그치, 도지사 아들. 뭐 시장 아들, 도지사 아들쯤 되겠지. 남은 부사니까. 자, 도지사 아들과 비서의 관계야. 근데 152페이지 보면은 방자가 이도령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몽룡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 조금 친구들한테 거리낌이 없지.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감이 전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조금 놀리기도 해. 그잖아. 그래서 잘 보면은 가구 없으니까 어찌란 말이오 하기도 하고, 도련님 키가 소인보다 작다고 하고, 그지? 얘가 은연중에 들들 붙거든. 방자는 사실상 그때 당시로 치면은 서민계층이고, 우리는 이걸 피지배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가장 대표적인 지배층이지. 피지배계층이 지배층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만약 유교 사회가 되게 엄격한 사회였다면, 유교적으로. 그렇지, 절대 못했을 거야. 근데 이게 방자가 이몽룡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봉건주의적, 신분계층 같은 봉건주의적이나 좀 유교윤리적인 것들, 봉건주의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근대의 평등주의가 떠오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당대 서민들의 불만들이 들어진 거야. 사실상 서민들은 양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이런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을 방자가 이몽룡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광안루에서는 이도령이 막 춘향이 기생딸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막 불러오자 이랬다가 집에 돌아와 놓고 방자한테 편지 써야 될 때는 어떤 자세로 편지를 씁니까? 무릎 꿇고 편지 쓰죠. 이도령의 태도가, 이몽룡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이도령의 편지를 받죠. 춘향이를 받고 이도령을 만나게 되는데, 자 봐봐. 당시의 시대상을 상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했지? 일찍 시키고. 누가 시켜? 그치? 집에 어른들이 시켜.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옛날에는 결혼식 전까지 내 결혼 상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결혼식장에 가야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런데
춘향이와 이몽룡은 이도령의 연애 편지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춘향이와 이도령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랑인 거야. 즉 자유연애 사상이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자유연애라는 게 우리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지? 네. 이제 여러분도 자유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유연애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성취하고 있는데, 야, 이 자유연애는 사실 어떤 거랑 좀 대조돼? 당시에. 그치? 유교적 이념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춘향이는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한 유교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인 거야. 봐봐. 이러면 이제 유교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걸 보고 유교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중부리장단 부분 쭉 보게 되면은 도련님 듣지시오 114페이지입니다. 천안집에 생긴 몸이 뜻이 어의 높살이 까마는 열녀 불경 이부절을 본받고자 한대. 본인이 열녀로 살고자 한대. 그지? 열녀는 그때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내가 설명했는데 어떤 여성을 우리 열녀라고 했지? 그지? 지조와 지위가 지키는 여성. 그러니까 열녀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자유연애 상황과 유교 이념을 지향하는 게 같이 존재하는 인물인 거야. 굉장히 대조적인데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걸 드러내냐면 춘향이의 신분적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저번 시간에 안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춘향이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향이는 엄마가 누구였지? 기생이었지. 아빠가 누구인지 내가 얘기 안 했죠? 아빠 양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신분이 하프메이드지. 지금으로 치면 반은 양반, 반은 이제 기생이라고 쳐지는 천민계층입니다. 피지배 계층이지. 내가 그때 일천즉천 얘기했나? 네. 그지? 이거 뭐라 그랬어? 한 번 쳐나면 한 번 쳐나면 숫자 쳐난다. 한 명만 쳐내도 아이들은 다 쳐너다. 원래는 이게 한 명 안 그랬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좀 극단으로 찢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한 부모 중에 한쪽만 쳐내려도 좀 쳐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춘향이의 신분을 밝히는 거야. 반 정도는 천민으로서,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으로서의 사상도 있지만 유교 이념을 지향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의 신분적 양면성, 아버지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아버지의 신분적 양면성도 있고 뭔가 당시 시대상에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거지. 자유연애 사상과 유교 이념을 함께 추구하면서 근대와 공권의식이 모두 나타나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조금 모호함들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련님이 불만기를 써주죠. 이거 뭐였습니까? 이제 각서, 그래서 각서라 그래서 각서. 각서 써주면서 춘향이로 하여금 이제 나의 생각을 믿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에 뭐 전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몽룡은 어디로 가지? 서울로 가서 암행어사가 되죠. 그래서 남원에 오고 그동안 이제 조금 순환을 겪던 춘향이를 구해주면서 둘의 관계가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지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춘향전의 주제를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춘향전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신분 차이. 그지?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지? 그리고 여성의 굳은 정절.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뭐 딱히 양반들이 봐도 그렇게 막 불만족스러울 만한 얘기는 아니지. 여인이 정절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유교적인 가치를 지키고 있잖아.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 155페이지에 있는 이면적 주제에다가 발표를 한번 쓸 건데 사실 춘향가, 춘향전도 나도 똑같지만 결국에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춘향이가 면천이라는 게 되거든. 뭐 작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신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민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천민 계층, 피지배 계층이 지배 계층과 결혼을 해서 동등한 지위를 받는다,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신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회를 꿈꾸고 또 탐관무리들을 처벌하고 싶다라는 이 의지가 드러났던 거야.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이, 그러니까 표면적 구조로 봤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이면적 주제에서 봤을 때는 피지배 계층의 이렇게 막 신분 상승 욕구와 저항, 응징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 춘향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표면적 주제, 신분과 상황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이라는 거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비교해 볼 겁니다.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 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작가?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유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뭐 그렇게 알려진 막 생애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제 유럽 최고의 극작가죠. 극작가이자 뭐 여러 가지 소설을 쓴 사람인데 르네상스 시대에 다 이게 연극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여러분 아는 거 하나 있습니까? 아무거나 나왔나 뭐 들으면 알 수도 있고 뭐 읽어보면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줘도 여러분이 읽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긴 하다만 리어왕이라는 작품 재밌습니다.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리어왕, 오셀로 이런 것도 있고요. 5대 희극으로 알려진 이제 베니스의 장인 들어봤을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이건 비극인데 햄릿 아니까 햄릿왕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또 이제 셰익스피어가 쓴 대표적인 작품이죠.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새 릴스 데리다 보면 여러분 뮤지컬 좋아합니까? 혹시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막 릴스 데리다 보면은 뮤지컬에 막 극작가 같은 사람이 막 존나 힘들어 하는 노래 있거든. 그거 셰익스피어 얘기입니다. 나중에 릴스가 혹시 뜨게 되면 여러분 카톡방에 보내주겠습니다. 그 대학교 때 엄청 자주 듣던 넘버인데 이 셰익스피어가 그 뮤지컬 주제가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인데 셰익스피어가 엄청 인류 극작가가 돼서 너무 피곤해서 글쓰기 싫을 때 부르는 넘버입니다. 곡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다는 얘기 쭉쭉쭉 나열야 합니다. 지금도 이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과제할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뭐죠? 뒤에서 연애를 하고 있냐 얘들아. 로미오와 줄리엣 봅시다. 그래서 156페이지 보면은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은 야 첫눈에 사랑이 빠진다. 근데 왜 둘은 결혼할 수가 없지? 맞아, 가문끼리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게는 사랑에 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춘향가에서는 장애 요소가 뭐였어? 신분, 그지? 신분이었지. 좀 비슷합니다, 그지?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 부모의 강요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처지에 줄리엣이 놓입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뭘 시도하지? 죽은 척을 시도해. 죽은 척. 안 죽었습니다, 줄리엣. 그리고 대신 이거를 로미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죽은 척이라는 걸.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편지를 쓰거든. 근데 그 편지가 전달이 안 되네. 자, 그러면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척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관속에 누워있는 줄리엣을 보면 로미오가 어떤 생각이 되겠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어. 엄청나게 슬프겠지. 그래서 로미오가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직 줄리엣은 안 죽었잖아. 그래서 뒤늦게 깨어나서 로미오를 보러 간단 말이야. 근데 로미오 어떻게 됐어? 죽었지. 그래서 단도로 자결합니다, 줄리엣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두 가문은 사랑하는 자식을 둘 다 잃어버린 거지. 이 둘 진작에 이어 붙여줬으면 됐는데 가문의 원수라는 이유로 안 붙여준 것 때문에 두 자식이 죽었어.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 몬테규가와 캐플렛가가 결국에는 둘의 장례를 치르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 엔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극일까 비극일까? 그치,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었다라는 측면에 집중해보면 주인공들이 둘 다 죽은 거니까 비극이 될 수 있지. 사랑이 결국엔 이루어지지 못한 거니까. 그런데 두 가문의 사이가 좋아졌죠. 오래전부터 반목하면서 지내던 두 집안의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희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어쨌든 등장인물이 죽었다라는 점에서 나는 뭐 희극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지. 여러분 어벤져스 좋아합니까? 네. 이제 스포 아니지. 이제 이거 스포 아니잖아. 이거 이제 스포라고 하면은 아직 안 본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 자, 아이엠 아이언맨하고 탁 아이언맨이 죽었어. 아이언맨이 죽었다 하는 거 보고 왜 스포하세요 하면 이제 문제인 거다. 그 영화가 나온 지 한 5년이 넘었어요. 체감상. 그럼 그게 이제 비극이냐 시극이냐라는 거야. 아이언맨이 정상화 시켜줬잖아. 본인이 죽었지만.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논쟁들이 우리 문학사에서는 계속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뭐 비극으로 보냐 시극으로 보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뭐 비극으로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57페이지 핵심 정리 부분에 보면은 비극적 결말을 맺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비극이라는 거죠. 결말이 이렇게 끝이 났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비극이라고 보더라고 교과서는. 네, 뭐 사람의 생각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희극이라면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땐 그렇게 풀어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충분히 선택할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난 생각해.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나중에 너네가 대학생이 되거나 해서 먼저 작품으로서 마주한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 교과서가 말하는 대로 혹은 학교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막 2장 부분부터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베로나 케플러 집의 저번 로미오 앞으로 나옵니다. 이 뮤지컬이 이제 극입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자가 남의 상처를 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줄리엣이 이렇게 2층 무대 창문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살짝 높은 위치인 거야. 2층쯤에 있는 거야 로미오가. 가만 저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은 무엇일까? 사랑에 빠진 로미오가 줄리엣의 모습을 보니까 저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춘향전 할 때도 나왔었어. 춘향이가 거동하는 거며 뭐 생김새며 엄청 꽃처럼 비유했었지. 기억납니까? 뭐 백착채승이 그늘줄을 휘날아든 벽도가지에 휘어충충 매고 뭐 섬섬 옥수에 막 그런 말 했었어. 그거랑 같은 거야. 지금 사랑에 빠진 겁니다. 저것은 동쪽이지. 그렇다면 줄리엣은 해님이로구나. 줄리엣을 해님에 비유했네요. 뭐 문법 수업은 아니라 잠깐 재미삼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해님은 틀린 표기입니다. 알겠지? 해님이라고 쓰면 안 돼. 해님이 맞아. 동화책이 잘못 적은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잘못된 문법 상식을 머릿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사이쇼 들어가면 안 돼. 아름다운 해님, 시샘하는 달을 없애라. 달의 시녀인 내가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달은 이미 병들고 슬픔으로 창백하다. 달의 여신은 질투심이 많으니 시녀 노릇은 그만두라. 한번 봅시다. 대조적인 표현들이 나왔죠. 해님과 달이 나왔어. 누가 해님이라고 얘들아? 줄리엣. 그치. 줄리엣이지. 로미오가 자기가 자기 보고 해님이라고 했으면 그거 자율식 과잉입니다. 달 비교한다. 해님은 뭐래? 아름답대. 그치? 아름다운 해님입니다. 대조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잘 표시를 해주세요. 157페이지에서 비교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해를 달의 시녀라고 표현한 것 자체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달의 시녀인 너가 달보다 훨씬 아름답다. 그래서 시녀 노릇을 그만두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달은 어떻대? 병들고 슬프고 창백하고 질투심이 많고 단점만 쭉쭉쭉 나열하고 있어. 그지? 줄리엣을 해님으로 비유하면서 이 해님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면을 묘사했고 이와 대조되는 달은 대조적으로 병들고 슬프고 창백하다. 즉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놨습니다. 그럼 해님의 동그라미 쳐놓고 달에는 세모 쳐놓고 구별해두면 좋겠죠. 여신의 시녀 옷은 병든 녹색이라. 광대가 아닌 다음에야 무가 입는다. 여신의 시녀는 입는 옷은 광대가 입을 옷 같다는 거야. 옷 같다는 거야. 벗어버려. 너는 나의 임오, 너는 내 사랑.
아, 이 마음을 너가 알아주었으면 입을 여네. 아니, 말하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다. 저 눈이 말을 하는 것. 저 눈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런 좀 주목해보자. 대답을 해야지. 내가 너무 뻔뻔해.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가장 아리따운 두 별이 나들이 가면서 더러울 때까지 그 눈동자에게 대신 반짝여 달라고 간청을 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줄리엣이 반짝이는 두 눈을 마치 별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하늘에 있고 별이 얼굴에 있다면 그녀의 빛나는 뺨이 별들을 무색하게 만들겠지. 보잘것 없게 만들겠지. 대낮에 햇빛을 맞은 등불처럼 말이야. 대낮에 등불은 의미가 없죠. 햇빛이 죽지. 하늘에 박힌 저 눈동자는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날 것이며 새들도 밤이 아니라면 생각하며 노래하겠지. 엄청 밝고 아름답다는 얘기야. 저것 봐, 손에 볼을 보이고 있네. 오, 내가 저 손에 끼인 장갑이라면 그의 뺨을 만져볼 수 있으려만. 그러니까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이 얘기를 하네. 이거 사실 뭐 말을 한다고 하기에는 그냥 뭐 좀 놀라운 것 같긴 한데, 이거 들으니까 로미오가 또 반항을 합니다. 말을 한다. 오, 다시 한번 말해다오. 빛나는 천사. 내 머리 위에서 이 밤을 빛내주는 당신의 모습. 얘들아, 잠깐 넘겨봅시다. 잠깐 넘겨서 그 160페이지 봐봐. 왜 내 머리 위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지? 얘가 좀 더 위에 있어, 그냥 실제로. 돌아봅시다. 날개 돋친 하늘의 천사가 되어 서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밟고 창공을 헤쳐나갈 때 놀라며 하얗게 짙은 눈으로 사람들은 너를 우러러 보리라. 지금 로미오의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줄리엣 예뻐요밖에 없습니다. 줄리엣 예뻐요 말하려고 쭉 오버한 거야. 원래 그 주접 떨 때는 좀 오버를 떨죠,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도 이제 또 만약 여자친구가 생기고 하면은 진짜 와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가서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친구는 파이팅하고. 그래도 너네는 김밥 축제 안 갔니 어제? 오늘 그랬는데 오늘 갈라 했어? 가면 되지. 모질라. 수업 오기 전에 갈라 했던 거야? 네. 사람 엄청 많다는데? 어제 진짜 많은데 임용우 와서 어제 임용우 왔대? 임영웅이 그러면 임영웅으로 홍보를 왜 안 해? 어그로 아니야, 어그로? 여기 뭐 여대인 많이 오는 것 같더라. 대박이네. 나와보면서 봅시다. 다시 1번. 드디어 이제 줄리엣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예요? 아버지를 잊어요. 그 이름을 버려요. 왜냐면은 로미오는 몬토규가의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케플럿가의 줄리엣과는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날 사랑하다고 맹세해요. 그럼 내가 케플럿 성을 버릴 거야. 이게 지금 줄리엣도 어때? 로미오한테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고요. 자신의 성을 버린다고 할 정도로 로미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을 버려야만 사실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로미오가 이야기합니다. 좀 더 들어볼까? 말을 걸어볼까? 근데 여기 얘들아 방백이라고 되어 있죠. 방백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충분히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방백은 무대 위의 다른 인물들은 모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로미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줄리엣이 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뭐야? 로미오의 혼잣말을 우리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거야, 방백은. 그냥 로미오가 진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뮤지컬이랑 그걸 보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잣말, 속마음이죠, 정확히 속마음. 줄리엣이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만이 나의 원수일 뿐. 그러니까 당신의 가문이 나의 원수다라는 겁니다. 비록 몬토규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야. 몬토규가 뭔데? 손도 발도 팔도 얼굴도 아니고 사람 몸에 어떠한 분도
부분도 아니잖아. 딴 이름이 대주어요. 이름이 뭔데? 장미꽃으로 딴 이름을 불러도 향기는 역시 마찬가지야. 로미오도 같아. 로미오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완벽함은 그대로 남을 것이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집안을 본 게 아니라 정말 로미오라는 사람 그 자체한테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줄리엣은 오히려 그 이름과 가문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로미오, 그 이름을 버려요. 당신과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름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문 때문에, 몬토규 로미오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름 버리겠다고 합니다. 날 애인이라고 부르죠. 그게 나의 새로운 세례명이야. 이게 진짜 내 이름이라는 거야. 이제부터 난 절대로 로미오가 아니지 라고 로미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리엣의 말을 듣고 있죠. 근데 자, 이거 상황 보면은 로미오가 이렇게 줄리엣 집 밑에 있는 거지, 줄리엣은 이걸 로미오가 듣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뭡니다. 당신은 누구요? 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남의 비밀을 엿들었으니. 그죠?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한다라는 비밀 고백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미오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 이름으로 말해줄 수 없어. 왜 말해줄 수 없을까? 그렇지, 들키면 안 되죠. 들키면 안 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름 버리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게 이름 버립니다, 진짜로. 어쨌든 뭐 저렇게 말하면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자여, 이제 내 이름이 미워. 그건 너의 원수니까. 로미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줄리엣이 했던 말 받아치는 거잖아. 종이에 쓰여 있다면 찢고 싶어. 자기의 이름이 종이에 적혀 있다면 찢고 싶다고 할 정도라고 하네. 줄리엣이 말합니다. 내 얘기는 100마디에 너 말도 듣지 못했지만 너 목소리를 알아. 넌 로미오잖아. 몬터규 되게. 그러니까 성이 몬터규인 거야. 가는 가문이라는 뜻이고. 네. 아름다운 아가씨, 너가 싫다면 둘 다 아니야. 로미오도 아니고 몬터규가도 아니야. 왜냐면 아까 전에 줄리엣이 뭐라 그랬어? 당신의 이름이 내 원수라 그랬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왜 온 거야? 정원담이 높아서 오르기 어려운데. 임마 지금 정원 담 타고 넘어온 겁니다, 지금. 내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 집 사람들한테 들키는 날이면 죽음의 장소가 될 거야. 자, 생각을 해봐. 너네가 부잣집이야. 부잣집 사람이 이렇게 막 정원도 있고 막 2층, 3층 막 되는 집이야. 근데 일단 누가 들어왔다라는 것부터 좀 공포 아닙니까?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와 놓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만약 걸리는 순간 이 야단 법석이 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미오가 얘기합니다. 사랑의 가벼운 날개로 담을 넘어왔지만 돌담이 어찌 사랑을 막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미오에게는 원수 가문의 담을 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야.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랑을 막을 만한 장애물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야. 고작 담 따위는. 사랑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내. 그러니 너의 가족인들 날 막진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문제는 가문의 문제밖에 없어. 그지? 근데 지금 로미오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이 가문 문제 따위 어떻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미오가 좀 철이 덜 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줄리엣이 말합니다. 들키는 날엔 널 죽일 거야. 줄리엣은 좀 T인가 봐. 좀 이상한 거 좀 받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네. 로미오가 말합니다. 그들의 스칼 스무조르보다 너의 눈동자가 더 두려워. 이만 확실히 F입니다. 지금 NF 특 다 나왔어 지금. 죽음의 위협보다 이 사랑을 엄청나게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눈길로 반겨줘. 그렇다면 그들의 적이쯤 끄떡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칼자루보다 너가 나를 미워하는 게 더 싫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은 또 걱정을 합니다. 아니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선 들켜선 안 돼.
이걸 로미오가 얘기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의 외투를 거치고 있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난 이 부분 진짜로. 그냥 뭐 잘 숨쉬다 말인가 봐. 너가 날 사랑하지 않겠다면 날 들키게 해줘.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들키면 어떻게 돼 로미오?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겠다. 죽음을 불사한 사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사랑 없이 죽음을 미루며 사느니 차라리 그들의 증오를 받고 목숨을 끊는 것이 한결 나아. 진짜 얘는 지금 차라리 죽으니 많이 하는 거야. 사랑을 위해서는 가문도 버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로미오의 열정, 다짐, 각오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안대로 여기까지 왔니? 우리 집에 어떻게 온 거야? 그러니까 로미오가 또 말합니다. 사랑이 찾으라고 떠밀었어. 사랑은 내게 충고를, 난 사랑에게 눈을 빌려주었어. 나는 키작이는 아니지만 너가 바닷물이 넘치는 천리길의 먼 바닷가에 있다 해도 그 보배를 찾아 모험을 나설 거야 라고 합니다. 지금 얘가 한 말 뭐야? 나는 내 이름이 깊다. 내 이름 버리겠다. 종이에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고 너의 사랑 없이 죽음을 미루며 사는 차에 죽겠다. 그리고 나는 배에 몰 줄도 모르지만 너가 천리길 바닷가에 있다면 널 찾아 떠나겠다 라고 하고 있지. 얘는 지금 뭐 죽음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지금 줄리엣밖에 안 보여. 그지? 네. 한번 봅시다. 160페이지입니다. 지금 로미오가 엄청난 진심을 이제 지금 줄리엣이 듣고 있을 때였어. 그지? 지금 줄리엣의 사랑 고백은 사실 로미오가 없다고 생각한 과거였거든. 그럼 이제 줄리엣도 얘기해줘야죠. 뭔가를. 자, 내 얼굴에 밤의 가면이 쓰여 있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볼은 빨갛게 물들고 말았을 거야. 밤의 가면이 되게 어두워가지고 내 얼굴 안 보여서 다행이란 겁니다. 부끄러웠다는 거죠. 너는 오늘 밤에 내가 한 말이 엿들었으니 나도 체면은 차리고 싶고 정말이지 내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어. 아까 말한 거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나 체면치레는 안녕이야. 날 사랑해. 그렇다고 대답할 건 알고 있어. 지금까지 좀 부끄러운 척 했는데 이 체면치레 같은 건 필요 없다. 일부러 뭐 그런 거 할 거 없다. 솔직하고 따뜻하게 줄리엣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믿을 거야. 그렇지만 너의 맹세가 물거품이 될 줄 누가 알아? 얘들아 이거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하니? 춘향이가 이런 말 했었지? 예. 기억나? 이거 나는 열렬을 지킬 건데 너가 이거 사람 구라치는 건 어떡하냐? 이거 비슷한 말 했었어. 애인끼리 맹세를 해도 주피터 씨는 웃고 만다고 해. 주피터는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자연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신이죠. 번개의 신이고 하늘의 신입니다. 상냥한 로미오, 날 사랑한다면 진심을 말해봐. 날 너무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토라져 싫다고 할 거야. 이게 지금 줄리엣은 로미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가볍게 널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싫어. 멋진 몬테규 누구야? 로미오지? 네. 나는 참 말이지 너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날 경박한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좀 몰라. 경박한 이제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이제 뭐 조선이든 서양이든 여성이 뭔가 어떠한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사랑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박하고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줘. 교활하게 새침대기인 척하는 여자보다 진실함이 있는 거야. 저기 진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인즉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가 엿듣지만 않았다면 나도 시침을 뗐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이거 안 들었으면은 좀 안 좋아하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그지?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날 용서하고 여기서 시대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줄리엣이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용서하고 경박한 사랑이어서 이처럼 마음을 허락한 거라고 꾸짖진 말아줘. 좀 걱정이 많습니다. 줄리엣을 보면 그지?
나의 사랑이 탄로난 것은 밤의 어둠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은 좀 걱정이 있어. 이 사랑이 진실이가 조금 걱정합니다. 첫 번째로, 그지? 이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좀 의심을 하는데, 요 핵심 정리 부분 2번 부분 볼게요. 줄리엣은 사랑이 그러니까 로미오가 날 향한 사랑이 진심일까 걱정하는 거야. 로미오가 나를 너무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좀 경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통해서는 이제 자신이 막 경박하게 사랑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실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할까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의 이 과일나무 꼭대기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저 청순한 달을 걸고 맹세하겠어. 아까 전에 달 나쁘게 그려놓고 이번엔 달을 보고 맹세하겠대요. 그러니까 줄리엣이 뭐라 그래? 변덕쟁이 달님을 두고 맹세하지 마. 달님은 한 달 내내 그 모습을 바꾸니.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야? 달님은 한 달 내내 모습 바꾼다는 거? 달 모양 바뀌지. 한 달 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달은 좀 변덕스러운 존재로 봤던 겁니다. 모양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줄리엣은 걱정합니다. 너의 사랑마저 한 달 내내 모습을 바꾸는 달님처럼 변할까 두려우니 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을. 그치? 이건 무슨 말이야?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줄리엣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가 말합니다. 뭘 두고 맹세하지? 그러니까 줄리엣도 이야기합니다. 맹세할 건 없어. 정하려거든 소중한 너 자신을 두고 해. 넌 내가 숭배하는 신이니 너라면 믿겠어. 와, 줄리엣은 로미오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문학에서 신이라는 표현을 누군가한테 쓴다면 신은 되게 절대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신이라는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본다고 보면 됩니다. 로미오가 얘기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소중한 사랑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맹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 로미오 얘는 좀 입 터는 거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빅토보다. 그래, 맹세하지 마. 너를 만난 것은 기쁘지만 오늘 밤 약속은 싫어. 오늘 밤 약속은 줄리엣 입장에서 왜 싫겠어? 지금 얘 예상 못했다니까, 로미오 와 있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든다 이런 거야. 너무나 성급하고 분별이 없고 갑작스러운 걸 마치 번개 친다고 말할 틈도 없이 사라지는 번개불과도 같아. 그러니까 번개가 팡 쳐서 불이 붙은 건 어때? 굉장히 강력하지. 근데 그 번개불이 팡 하고 사라졌어. 굉장히 강력하고 짜릿하지만 어떻게 돼? 금방 사라지지. 줄리엣은 로미오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님, 그럼 안녕. 사랑의 꽃봉오리는, 이제부터 비유 나옵니다. 사랑의 꽃봉오리는 번성하게 하는 여름의 숨결 마냥 부풀었다가 다시 만날 때 활짝 꽃필 거야. 잘가, 안녕. 이 가슴에 있는 달콤한 평안함과 안식이 너의 가슴에도 깃들기를. 그러니까 지금 줄리엣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의 꽃봉오리가 천천히 피어오르시 여름 숨결따위처럼 부풀었다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 활짝 꽃피듯이 다음 사랑, 다음 기회를 이야기하면서 좀 완숙한 사랑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로미오의 진심은 뭐였어? 로미오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뭐였어? 이 열정과 다짐 같은 거였어.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나의 가문도 버릴 수 있다였는데, 줄리엣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 진실함이 있고 완숙한, 활짝 핀 완벽한 사랑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로미오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줄리엣이 이제 안녕했지, 다음에 보자고. 이거 로미오가 뭐라고 합니까? 오, 이렇게 아쉽게 헤어져야 하니. 줄리엣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밤에 섭섭하지 않지? 로미오, 너의 진정한 맹세를 나의 맹세와 바꾸고 싶어. 왜냐면 로미오 입만은 맹세했잖아요, 그죠?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줄리엣이 얘기합니다. 너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죽었잖아.
아니 네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주고 싶기도 해. 그럼 되찾아 가려는 건가? 왜 그래? 이렇게 줄리엣이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다시 주기 위해서야. 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탐내고 있나봐. 얘들아 비유입니다. 자 봐봐. 내 마음은 바다처럼 한없이 넓고 사랑도 한없이 깊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깊고 넓다라는 건데, 그런 내 마음속 사랑을 로미오 너에게 줄수록 가득가득 차게 돼. 얘들아 봐봐. 누군가한테 뭘 주는데 찰 수 있나? 아니지. 이거 그럼 무슨 법이야?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역설. 그렇지. 역설법을 통해서 로미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둘 다 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모가 집 안에서 부릅니다. 안에서 부른다. 사랑하는 님이여 안녕. 그러니까 유모한테 곧 갈게 유모 하고, 사랑하는 로미오 변하지마 잠깐만 기다려 다시 올게 하고 줄리엣은 창고로 파다다닥 다시 들어갑니다. 아 멋지고 멋진 밤. 두렵다. 지금은 밤인데 혹시 꿈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지나친 행복에 겨워서 현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줄리엣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로미오 세 마디만. 그리고 정말 헤어지는 거야. 내 사랑이 연애를 존중하고 결혼을 바란다면 내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 편에 회답을 보내줘. 언제, 어디서, 언제 식을 올리는지 말이야. 그럼 난 모든 것을 너의 발 밑에 바치고 이 세상 어디든 내 낭군 너를 따라 가겠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유모가 또 불러. 그지? 아씨 합니다. 이 유모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어때 느낌이? 얘들아? 그러니까 좀 급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유모가 안 부르면 얘는 어떻게 했어? 밤새 이러고 있었겠지? 밤새 안 들어갔을 건데 유모의 부름에 따라 줄리엣이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이 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두 사람의 아쉬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법한 요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줄리엣이 짜증이 냅니다. 곧 간다니까 하고 계속해서 로미오에게 아무 짓도 하지마. 슬픔에 잠기게 내버려둬. 내일 사람을 보낼게.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편지 보낸다 했었죠? 그 편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구원을 두고. 줄리엣 1000만번 안녕 합니다. 그러니까 로미오 그리고 이제 줄리엣 들어갔어. 그러니까 로미오가 뭐라고 하니? 너의 빛을 잃으니 1000배 아쉬운 밤이다. 너 안 보이니까 아쉽다라는 겁니다. 애인을 만나러 갈 땐 수업을 마친 학생처럼 마음이 들떴는데 애인과 헤어질 땐 등교 생도들처럼 우울하다. 와우. 조금 뭔가 납득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끝나면은 또 설레잖아.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끝나고 집 갈 때 설레는데 학교 가지 이제 우울하니까. 여러분 몇 시까지 등교합니까? 8시 똑같네 지금 옛날에. 2학년 담임쌤 중에 내가 알 법한 쌤들이 있으려나? 좀 오래 계신 분 있습니까? 2학년 쌤들 중에? 다시 담임하시는구나. 엄청 잘하죠. 젊은 쌤들이어서. 그래? 이지은 쌤 2학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지은 쌤이요? 이지은 쌤 젊지 않나요? 근데 우리 학교에 오래 계셨습니다. 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 진짜요? 여기 이지은 쌤 반 있나? 없나 보다 딱히. 뭐 이런 작품입니다. 이러고 아까 결말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내가 했었죠, 그렇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편지가 전달이 안 돼서 둘 다 죽고요. 둘 다 죽은 후에 이 가부는 서로 화해를 하면 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자료 부분에 있는 게 희극과 비극의 교화라는 거야. 이 두 작품은 비극적 구조라는 이야기를 각각에서 하고 있네요. 그치? 전반부에서는 행복한 부분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비극적 반전을 일으킨다. 그치? 둘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뭔가 해피엔딩일 것 같던 두 남녀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면서 훨씬 더 심화된 비극성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확실히 비극으로 보고 있네. 그지? 뭐야? 이쪽으로 더 했네? 글씨도 안 돼. 로미오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줄리엣 다시 등장. 아니 뭐야? 줄리엣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줄리엣이 다시 나옵니다. 이봐 로미오 기다려. 매 사냥꾼의 목소리처럼 훌륭한 수매를 다시 불러드렸다면. 메어져 있는 몸이라 지금 줄리엣은 어떻게 집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지금 당장 도망칠 수 없는 몸이라 쉰 소리밖에 내지 못해. 그렇지 않다면 산울림의 요정이 살고 있는 동굴을 깨고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가 내 것보다 더 쉴 때까지 나의 로미오의 이름을 되풀이해 불러보겠다마는. 그러니까 로미오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미오가 또 듣고 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영원. 밤에 듣는 애인의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감미롭고 어깨에서 지긋겁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부드러운 음악 같다. 그러니까 로미오, 내 사랑, 내일 몇 시에 사랑을 보낼까? 그러니까 로미오가 이야기합니다. 9시까지 꼭 보낼게. 그때까지 20년이나 되는 것 같아. 내 이름을 왜 다시 불렀는지 잊었어. 그러니까 로미오가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로미오가 여기 서 있겠다는 게 줄리엣이 뭐라 그래? 잊어버린 채로 있을래. 이야, 그지? 계속 거기 서 있게 말이야. 같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가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로미오가 얘기합니다. 이대로 서 있겠어. 내가 잊은 채로 있도록. 여기 아닌 다른 집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로미오 입만 지금 집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집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날이 새나봐. 그만 돌아가라고. 하지만 장난꾸러기가 잡고 있는 새보다 멀리 가진 마라.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라는 건데, 장난꾸러기는 손에서 새를 좀 늦추어 놓더라도 사슬에 묶인 불쌍한 지수같이 그 발에 메인 비단실을 다시 잡아당기는 거야. 살아가는 새가 자유를 찾는 것에 시샘에서지. 그러니까 로미오가 뭐라 그래? 나도 너의 새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함께 있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줄리엣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 나도 그랬으면 해. 하지만 너무 귀여워하다가 죽일지도 몰라. 장난꾸러기가 이렇게 새를 잡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히 가고 안녕히 자고. 이별은 달콤한 슬픔. 또 역설법 쓰네요. 자, 슬픈 거야. 슬픈 건데 슬퍼. 이별은 슬픈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헤어지는 것도 슬프지만 어쨌든 뭐 이제 아이와 앞으로 함께하게 될 날들이 좋은 날들이니까 얘기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되풀이할래. 이거 로미오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엔 잠이, 가슴엔 평안함이 깃들길. 나도 그런 잠이 되고 평안하게 쉬면 얼마나 좋을까. 줄리엣이라고 합니다. 회색 눈의 아침이 찌푸린 밤에게 미소 지으며 동쪽 하늘의 구름을 빛나는 들줄기로 다채롭게 채색하고 있다. 해 뜨네요. 얼룩진 암흑은 주정꾼처럼 비틀거리며 태양신의 수레바퀴가 만든 낮의 행로에서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로 내 영혼의 인도자인 신부님 암자에 가자. 이 행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지 하고 다다닥 나갑니다. 이 잠깐 나오는 신부님이 이제 로렌스 신부라는 사람인데, 이 로렌스 신부는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밀리에 결혼식을 또 올릴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이 뭔가 줄리엣이 강제 결혼을 당했을 때 이제 줄리엣에게 뭐 역할을 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둘 다 끝인데 자결을 해버리는 바람에 신부님의 계획도 무산이 됩니다. 신부님은 이제 막 흑막 이런 게 아니야. 신부님은 실제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이루어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별은 달콤한 슬픔 같은 역설적 표현들, 특히 줄리엣이 좀 역설적 표현을 많이 썼다, 그지? 네. 로미오는 좀 어땠어? 좀 지긋밥이었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던지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새의 의미, 이것도 비유였죠. 줄리엣이 로미오, 줄의 메이슨처럼 로미오 자신이 줄리엣의 새가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지만 그건 안 된다. 일단 지금은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춘향가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봤습니다. 자, 두 작품을 함께 보면은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뭘 할 거냐 이제부터 춘향가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잡는 것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잡아볼게. 춘향가의 두 주인공 누구지? 춘향이와 이몽룡이야. 맨 처음에 뭐가 먼저입니까? 이몽룡이 그지? 반하죠? 이거 어디서 봤어? 기억나 얘들아? 단호에 그지 타는 거지 이거? 근데 맨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우리 교과서 개념으로 이 시대로도 춘향이가 어떠한 꿈을 꾸지. 기억납니까? 맞아. 7월 7석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7월 7석 이도령을 만날 것 같은 꿈을 꾼 이후에 이몽룡이 단호의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바라보고 춘향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이몽룡? 누구한테 부탁해? 방자에게 불러달라 해. 그지? 방자야 합니다. 근데 방자가 안 된다 하지. 그리고 춘향이 집으로 돌아가. 그지? 근데 춘향이도 이몽룡 봤어 안 봤어? 그지? 춘향이도 이몽룡 봤어 지금. 그리고 이도령은 지금 춘향이 생각만 하고 있어. 막 하다가 결국에는 뭘 전하려고 합니까? 편지를 전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왔어 안 왔어? 춘향이 편지 받고 이몽룡 집으로 왔어. 근데 어떻게 와? 기억나더라? 춘향이 어머니도 꽤 엄하다 그랬지? 엄청 막 꽁꽁 싸면서 키운다 그랬잖아. 이거 단어라서 우연히 나온 거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뭐라면 100년 가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춘향이가 얘 거절합니다. 그치? 이거 너 이게 천편일적이래. 이게 단순한 생각에서 말한 거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지? 이도령은 이제 뭘 씁니까? 이만은 이제 문서 써주지. 문서 뭐라고 불렀어? 한번 들어가보지. 그럼 불만기를 하여 주마라고 했습니다. 불만기를 하여서 줍니다. 기억납니까?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그지? 그래서 이들의 성격을 좀 보자면 춘향이는 성격이 어때? 좀 어떤 성격인 것 같아, 춘향이는? 그치, 보수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 보수적인가? 뭐랄까 자유연상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지? 이몽룡은 성격이 어때? 그지, 가볍지? 좀 철없지? 네. 대신 어때? 장점도 하나 있어 얘. 자신감 넘치지 않아? 이제 조금 자신감 넘치는 면모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춘향가 봤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한번 봅시다. 추방법 없네. 주인공 두 명 누구 있어? 로미오, 줄리엣. 그지? 처음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어?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자, 누구 집으로 와? 로미오가 줄리엣 정원을 찾아오지. 그 정원에서 지 혼자 막 얘기하지. 그 뒤에 뭘 들어? 줄리엣의 그치, 고백. 하다가 아직은 아니지. 고백. 그지? 고백을 듣지. 왜냐면 줄리엣은 지금 로미오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한 거였어. 맞지? 그래서 줄리엣의 얘기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너 여기 있었어? 라고 합니다. 엿들었지, 그지? 그 뒤로부터는
서로 쌍방으로 뭐합니까? 쌍방으로 고백을 하죠. 예. 그리고 로미오가 어디 가려고 하면서 끝납니까? 누구 보러 갈까? 신부님 보러 갑니다. 신부님 보러 가면서 끝나지.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이 둘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데 이제 로미오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적극적이고 그지? 뭐 좀 뭐지? 다짐을 좀 많이 하고 그지? 죽음을 불사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줄리엣의 사랑은 어때? 조금 염려합니다 그지? 어떤 점을 염려했어? 염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집안은 둘 다 공통점인 거죠. 자신의 사랑이 진실성이 없어 보일 걱정을 좀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 뭔가 진짜 너무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 했었지.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도 엄청 걱정했었어. 대표적으로 어떤 문장이 있었지? 변덕쟁이 달림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기억납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도 있을까? 오늘 밤 바로 약속을 잡는 것도 싫다. 그런 얘기들 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넘어가서 1페이지 3편에서 보자. 이 두 작품에서 내가 한번 지문 읽을다만 했었는데 공통점이 뭐야? 남주인공들이 여주인공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 그렇지, 아름답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맞나? 이해했어? 그렇지. 근데 이게 동서양의 차이가 없이 둘 다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보자. 공통점 하나 나왔다. 두 작품의 공통점, 그지? 첫 번째 공통점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라고? 일단 표현 방법에 한해서, 그지? 네. 굉장히 비유, 묘사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했다, 그지? 두 번째,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자. 주제적인 측면에서 어때? 그지, 사랑이야. 이 사랑이 좀 어때? 제한됐어. 이제 제한이 있어? 애절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치?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보편성 얘기할 때 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 다른 두 작품들이 이러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학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문학은 우리 문학만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겠지? 우리 문학만의 특수성이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춘향전에서 드러나는 우리 문학만의 특수성 뭐 있는 것 같아? 춘향가에서 드러나는 거지. 어때? 어떤 포인트 있어? 그렇지, 단어. 단어는 우리 명절이지. 명절이라고 우리 이제는 안 쉬고 있긴 하지만, 단어가 내가 언제라고 했지? 기억납니까? 그치? 음력 5월 5일입니다. 음력 5월 5일. 양력 5월 5일은 빨간 날이잖아. 그죠? 음력 5월 날 5일은 안 쉬고 있다. 그죠? 단어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단어에 막 그네 띄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자. 사랑의 장벽이 있었는데 어떤 장벽이 있지? 그지? 신분제도.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신분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지? 둘 다 같은 양반가였습니다. 근데 왜 특수하게 또 우리는 신분제도에 의해 가로막히는 사랑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면 물론 당시 유럽에도 신분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봉건제라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길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봉건제에 의한 봉건적 질서에 의한 사랑이 굉장히 조금 특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랑 비슷한 또 이런 뭐지? 그럼 봉건제에 의해 막히는 게 보편성이 되기도 하거든. 여러분 신데렐라 압니까? 네. 신데렐라는 어때? 주인공은? 불쌍해. 불쌍하지. 근데 누구랑 결혼해?
왕자. 그지? 또 왕자는 결혼하죠. 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신데렐라는 좀 콩쥐팥쥐랑 비교해야지, 그지? 네. 공통점 엄청 많잖아. 신데렐라랑 콩쥐팥쥐의 공통점 뭐야? 계모. 그지? 계모. 그리고 또 누가 괴롭혀? 계모 말고. 자매. 그지? 계모와 언니들에게 부각을 받잖아, 둘 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파티에 갈 수 있게 돼? 그렇지, 조율자 나타나지. 홍제 파티에서 누구 나타나? 그지? 두꺼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가 나타나. 두꺼비가 물 막아주잖아, 그지? 신데렐라에서 누구 나와? 요정. 그래, 할머니 요정 나와가지고 막 호박을 마차로 바꿔주고 하잖아, 그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결국 공연 예술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내가 처음으로 말하면 춘향가는 창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연되는 판소리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곡이야. 그러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뭘까? 공연 예술로서의 공통점. 좀 부어체가 많겠지, 얘들아. 네. 그치, 대화하는 거고. 특히 춘향가는 특히 더 부어체가 많고요. 창과 안일이, 노래와 대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시곡입니다. 극장르입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사건이 진행돼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2장 2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 방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춘향가가 지닌 특수성에 대해서 한국 문화가 춘향가가 지닌 특수성.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어 풍속도 있고요. 신분 질서도 있고요. 그지? 판소리라는 우리 문학만의 특징도 볼 수가 있다. 그지? 뭐 그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지? 넘어가서 오늘은 이 천지꽃 백두산까지 보고 합시다. 천지꽃 백두산. 우리 아까 전에 이 소담은 시작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한국문학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요거는 한국문학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봐야 합니다. 우리 시를 보기 전에 한 페이지만 넘겨서 자, 깊이 알기 4번 부분에 있는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구 보입니까? 네. 요 지역에서 한국 동포라고 부르죠. 조선족 분들이 쓴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변이라는 위치를 한번 잘 볼까? 어때 얘들아? 여기? 북한에 가깝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 땅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 그지? 조선 땅과 가까운 곳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땅입니다. 여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했어, 땅이? 막 농사짓기 좋은 땅은 아니었겠지. 백두산 끼고 러시아에 가까운 쪽이야. 굉장히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근데 1900년대 초에 이쪽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00명 이상씩 막 이주를 하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당시 이제 1차 경제기에는 항일 운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도 발전하게 돼. 조선족 자치구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저 땅 이제 우리가 얻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도 굉장히 우리의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으나,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나, 뭐 아쉽게도 지금 중국 영토로서 조선족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연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도 근데 조선족 분들 엄청 많죠. 서울 가면은 특히 더 많죠. 한국에도 근데 뭐 동천에도 있겠지, 그지? 많을 거고. 특히 뭐 그지, 대림동, 그지? 대림동가 엄청 많지. 요새는 뭐 대림동이 이래저래 시끌벅적한 논란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뭐 조선족 분들도 다 우리가 동포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문제는 뭐 다 안 되니까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그것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뭐 막 혐오만 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혐오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하면 그거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요. 연변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동북부 지역이고요. 조선족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연변에 대한 지주가 엄청 많아져서 그분들 말투라기보다는 한국말 쓰죠? 그지? 우리말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말로 쓸 수 있고요. 중국어도 물론 한자로 쓰지만.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학적 전통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학도 우리 문학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볼게. 이름 보면 진달래가 천지꽃이란 이름으로, 얘들아, 진달래꽃은 그 표준어지, 표준어. 근데 여기 나오는 천지꽃이 진달래꽃의 방언입니다. 함경북도. 그러니까 북쪽 방언입니다. 천지꽃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이래. 그럼 우리가 이 연을 읽었을 때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조금 공간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천지꽃이 핀다라고 굳이 이야기했다라는 건 천지꽃이라고 부르는 곳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살에 긴 밭을 갈면 가끔씩 오랜 옛말이 기와 조각에 묻어 나오고, 자, 기와 조각에 묻어 나온다는 건 기와를 썼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야. 오래오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공간이라는 거지. 한민족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용들의 우물가에, 용들입니다. 용들의 용정이라는 지명이고요. 지금은 우물가에 키 높은 버드나무가 늘 푸르다. 얘들아, 버드나무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 늘 푸르다 한번 밑줄을 치워보세요. 얘들아, 우리 문학에서 푸르다라는 감정, 푸르다라는 색이, 푸른색이 보통 어떻게 쓰이니? 이제 밝고 청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라고? 그치? 긍정적으로 쓰이지, 긍정적으로. 이 푸른색은 사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기억납니까? 소나무도 푸른색이죠. 대나무도 푸른색이죠. 그런 것들. 얘는 뭐의 상징이었어? 그치? 지도와 절개의 상징이었어. 그런 것처럼 우리 문학에서는 푸른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서도 그래. 키 높은 버드나무가 늘 푸르대. 여러분, 버드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 그지? 이런 푸른 버드나무입니다. 이런 게 늘 푸르다라는 건 우리 민족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라는 거야. 푸르게 좋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지? 변변에는 아직도 우리 한민족의 드넓은 기상이 남아있다라고 나와있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키높은 버드나무, 우리 민족에 대한 의미고요. 아까 말했던 용들의 우물가도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옛말입니다. 옛말. 그러니까 연변에서 조선인들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얘기하는 거지. 연변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의 조선족들의 뿌리에서 버드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있다. 오랜 역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조선족들이 한민족의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권 역사를 가지고. 할아버지는 마을 뒷산에 미안합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뒷산에 낮은 언덕으로 누워 계시대.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나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민족이 연변에 살았고 햇살이 유리창에 반짝이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가 한창이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동그라미 치고요. 이 두 대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연변에서 굉장히 긴 시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3면에서도 이어진다. 왜지?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 교실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건 현재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연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연변에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두산 이마가 넘고 두만강 천리를 흘러. 얘들아, 우리 아까 지도 봤지? 네.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연변 자치구 뭐 끼고 있습니까? 왼쪽에 용정 아래로 봐봐. 강 무슨 강 흘러? 두만강 흐르지. 산 뭐 있어? 그래서 백두산 끼고 있죠? 특히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상징처럼 남겨져 있지, 그지? 가장 그치. 그 백두산의 이마가 돋고 두만강 천리가 흐른데 백두산 두만강처럼 한민족의 흐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변의 뭔가 지역적 특성과 연결을 시켜서 시를 쓴 거죠. 내가 지금 자랑스러운 여기가 연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한 3분의 1 가까이가 아직도 조선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 석화라는 시인은 지금 국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연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야? 그 중국인이야. 중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의 정서가 담긴 글을 썼지.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한국어로 씁니다. 네. 그럼 우린 이거를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썼으니까 중국 문학이라고 해야 할까? 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가. 맨 처음에 문학 공간성 얘기할 때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 안 했거든. 한국 문학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한문대 바깥에서도 한국어로 쓰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연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쓰는 작품들도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들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천지꽃이라던가 뭐 키노, 버드나무, 아이들, 할아버지, 백두산, 두만강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연변이 어떤 지역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우리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로 했고요. 연변의 지역적 특성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역사성 혹은 또 사투리를 이용했다 토속적인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학습활동까지 하고 봅시다. 개밥바라기 별은 다음 시간부터 할게. 야, 근데 어떻게 별 이름이 개밥바라기 별이냐? 좀 그렇다, 그죠? 태백성이구나. 금성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자, 1년을 참고해 봅시다. 여러분, 공간 어디입니까? 연변. 계절 어때? 봄. 그지? 왜 봄이야? 꽃이 피니까. 무슨 꽃이 핍니까? 그지? 여러분, 진달래꽃 언제 핍니까? 봄이요. 그지? 진달래꽃을 실제로 외워두면 좋은 키워드야, 얘들아. 진달래꽃이 피는 공간은 실제로 봄이죠. 네. 그래서 연변이라는 첫 번째 작품에서 이게 연작시거든. 그러니까 관련 있는 시를 쭉 쓰는 겁니다. 연작시고 2연, 3연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에너지 넘치는 공간으로 연변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지? 네. 키 높은 버드나무, 뭐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인데 유리창에 교실이 반짝거린다고도 했고요. 그지? 그래서 사연을 통해서 연변에 대해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지. 그지? 연변에 대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상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시입니다. 그래서 깊이 알기 4번 부분에 있는 이 지도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이 용들의 우물가 아까 전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용정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정 지역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연변이라는 곳이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선인들이 최초로 배농사를 하면서 이제 황무지에서 바뀐 곳이고 항일운동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국적의 시인이 창작한 시지만 해당 문학을 한국 문학에 포함시킨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들아? 일단 뭐로 썼습니까? 한글로 썼죠. 그리고 또 어떠한 한민족으로서의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한민족이 했을 법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얘들아, 물론 한국 문학은 한민족의 사상, 감정, 체험, 사상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래. 그지? 네. 그럼 일단 뭐가 있어요? 한민족으로서의 사상과 감정이 두드러져 있어야 되고요. 한글로 쓰여야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알지. 이제 한민족이 엄청난 기상과 자부심과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영어로 썼어. 이러면 한국 문학이 아니야. 아니요. 그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이라며. 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방금 본 이 연변 시인의 이 작가는 또 한글로 쓰였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으로서의 엄청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외 동포들이 그래서 펼쳐보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곳에 이제 우리 제외 동포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여러분 K-pop 데모 콘서트 봤습니까? 예. 그것도 한인 동포가 만든 거지. 예. 그럼 이제 그거를 한국 작품으로 볼 거냐 외국 작품으로 볼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그분은 제외 동포거든요. 뭐 그런 그지. 사실 이제 우리가 웹 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도 문학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웹소설이나 웹툰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한국 문학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하기 위해서 해당 시인 천지국가 굴두산이라는 작품을 넣은 겁니다. 작품이 엄청 어렵진 않다 그죠 시가? 표현이 되게 직관적이라서.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여기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연재된 책입니다. 처음에 그 작품 쭉 볼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범위 확정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험에 안 나온다거나 하면 이야기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